민주당 혁신을 놓고 뭐 많은 뭐 지금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맞는 치트키가 아니라는 거죠. 좀 있다가 뭔가 정치판에 지각 변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일단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번 총선이 되게 중요한 그 승부처죠. 그런데 자, 민주당 혁신위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유서에서 그 지난 대선 공약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영장실시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양 소장님? 또 모든 게 때가 있을 때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했을 때 해야지. 지금 어차피 뭐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이 다시 또 뭐 정자동이나 백현동에서 뭐 넘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상당히 뭐 이제는 크게 의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총선 일정한 때까지 자기의 당 대표의 지위를 유지해 들어가면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자기를 정리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그 부분은 본인이 주창해서 혁신위를 만들었으니까 혁신위가 어떤 역할을 해낼까? 근데 저는 민주당 혁신을 놓고 뭐 많은 뭐 지금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맞는 치트키가 아니라는 거죠. 혁신이 만든다고 하면 지금 총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각 정당들이 다 혁신이 만들었겠죠. 사실은 근데 지금 민주당 혁신이가 저는 사실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이내경 이사장 파동 때문에 이제 후임자를 고르긴 골랐습니다만 정치 문외한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제 생각 오히려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분의 말씀처럼 정치 빚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번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개인 사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인식에서 과연 출발해서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그 지금 혁신위가 지금 출범하면서 기득권을 타파해서 민주정당의 모습을 갖춰 나가겠다고 김은경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이제 가장 큰 기득권자가 누굴까요? 결국은 당의 권력자 아닙니까? 당의 권력자라면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돈봉투 사건은 지금 사법의 지금 심사 잣대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이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제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앞서 뭐 우리 황 소장 말씀 잘하셨지만 정치는 타이밍이잖아요. 사실은 지난 처음에 본인이 이걸 갖다가 포기하고 내 법원 영장실사 받아서 내 검찰의 무도함을 증명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거기서 깼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치적인 뭐랄까요, 이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하고 좀 가감성 이런 걸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먼저 이렇게 계산하는 듯한 염두에 두는 듯한 모습 이런 상황에서 출범된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혁신이도 저는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 그 민주당의 가장 큰 혁신은 저는 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의 가장 큰 기득권자 이재명 그리고 586 이 두 한 사람과 이 세력이 어떻게 국민에게 자신의 혁신을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상당한 정치적 상상력과 더불어 기존의 사고틀을 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말은 정권이라고 하는데 과연 정권, 공천권까지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런 정권을 행사할 만한 캐파가 돼 보이지가 않는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래 있는 식으로 하면은 당의 주도 세력의 영향이 결국 혁신위를 통해 가고 관철될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지금 그 혁신위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첫 단추가 잘못겠지만 어쨌든 출범을 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7명 그 인사 일색이다. 그리고 그 뭐 비명 의원이 포함이 돼 있지 않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여지는데 금방 다들 이야기하신 대로 이 시점에 혁신위가 해야 될 과제를 저는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봐요. 이 처음 시작을. 예. 그런데 보니까 그 위원장이 첫 회의에서 이 첫 회의 한동안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인선한다고. 그럼 그 사이에 이야기해가지고 뭐 나올 문제들이 다 나와 있는 건데 현재 오늘의 민주당을 갖다가 혁신하는 과제를 갖고 나왔으면은 저는 이 다들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대선에서 왜 이 정권을 뺏기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 차원의 공식적인 어떤 이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이 해명과 그리고 또 필요하면 반성 이게 이 생략되고 넘어와 버렸어요. 이게 그게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그게 세월 지나서 그럼 지난 일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또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대선 때 그 지지율이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내년 총선은 어쨌든 대선 2라운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그 여러 가지 정책 메시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경선 과정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잘하고 잘못한 점을 어떻게 개선하고 극복하겠다든지 뭐 그것이 대선 패배로 연결됐다든지 또 의원들은 그 뭐야 인적 쇄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평가 속에서 제기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이재명 당대표도 벌써 1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1년에 대한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저는 이재명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때 검찰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 이른바 중도층과 그리고 이 민주당 지지층들한테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민주당이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국민을 대변해서 야당다운 야당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 반성 속에서 국민들한테 이제라도 자기가 이 사법 리스크에는 정말 이 따로하고 당에서 야당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게 대해서 제대로 안 될 때는 대표로서 책임지겠다. 뭐 이런 발언이 같이 갔어야 지금 이제 이 불체포 특권 포기와 영장실질 심사를 바로 받겠다는 게 아까 말한 타이밍상 늦었지만 그래도 진정성이 보이는 건데 당 혁신이 김인경 위원장이 이 민주당만 보지 말고 이 나라와 국민을 보고 정말 자기가 역사에 지금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역할을 갖다가 맡게 됐으니까 이게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정면 선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지대 이야기입니다. 네, 제3지대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제3지대 금태섭 뭐 9월달에 신당 창당하겠다. 양행자 의원 또 뭐 다음 주에 그걸 갖다가 뭐 발표하겠다. 안철수 신당, 국민당 정도 됐을 때 그 정도 됐던 거지. 나머지 3당은 정말 한두 석뭐 얻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이거 좀 들은 거하고 제 추정을 네. 합쳐가 보면요. 지금 뭐 금태섭과 김종인이 정당을 만든다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진지하게 정당을 만들 생각이 있으면 이 정당은 기존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하고는 뭐가 얼마나 다른가라는 새로운 현 시대에 맞는 가치 체계부터 내세워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양쪽에서 사람 끌고 모아서나 뭐 정치 지망생들 끌고 모아서 하겠다라는 과거에 뭐 민국당식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양양자라는 사람이 뭐 장점도 있겠지만 정당을 만드는 레벨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까 하는 거는 좀 이따가 뭔가 정치판에 지각 변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쪽에 정보들도 듣고 하니까 그때 뭔가를 만들어 놨다가 판을 짤 때 한 몫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봐요. 제3지대 이 지금 금태섭 양양자가 이끌어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조적으로 힘듭니다. 사실 소선거구제에서 제3당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소선거구제 어떤 식으로 개혁하자는 그 논의에 대해서 어제 또 김기현 대표가
지금 저 지역구가 아니고 전체 의석 10% 줄이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비례대표를 점점 그러니까 확대하자는 거하고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더 소선거구제를 고착화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선 주자급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지금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났을 경우에는 저는 무소속보다도 신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이 지금 정계 전체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왜? 쉽게 말해 일려 다야구도가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조국이 출마했을 때 과연 어디를 갈 것이냐. 지금 뭐 관악에 간다, 광주에 간다, 부산 사상에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만약에 조국이 출마를 해서 진짜 판을 흔들고 싶으면 부산 사상이 출마해서 나도 장지원하고 붙어야 된다. 나도 그거 갈 거라 봐요. 아니, 그렇게 갈 거라고 갈 거가 유리하고 문재인이 네. 옛날 지역구에 여러 그러니까. 가지가 예. 제가 생각해도 저는 사상 갈 가능성이 네, 저도 높다고. 그거 갈 거라고. 지금 현재 제3시대 정당,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독자 생존 가능한 그런 정당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뭐 그 이유는 뭐 이야기하죠. 뭐 저 무당층이 많기는 해도 대권 주자가 없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예 이왕에 대권 주자가 없는 거, 대권 주자 없다는 거 아예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이 그 지금 보면은 요 근저에 보면은 당내에서 뭐 대권 주자가 나오는 경우보다도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얹혀서 하는 경우도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아예 그냥 저기 먼 장기로서 우리는 차라리 지금 현재 대권 주자가 없다. 앞으로 그런 총선 이후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대권 주자를 키워나가겠다, 영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자, 총선 전망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교수님, 지금 현재 봤을 때 총선 전망은 일단 뭐 저는 좀 예측이 좀 불가능한 생각인데요. 일단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번 총선이 되게 중요한 그 승부처죠. 그런데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좀 나름대로 바꾸지 않는다면 지지층 결집은 몰라도 중도층까지 표를 확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민주당도 계속되는 자책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입법 독주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과 진짜 그리고 또 인적 쇄신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쉽지 않은 선거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좀 더 유리하게 제가 자꾸 보는 이유가 뭐고 하면은 지금 이 소선거구제를 갈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뭐 격차는 뭐 한 1, 2%, 2, 3%밖에 되지 않는데 의석수에는 가면 수십석 이상의 격차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수도권이 옛날에는 경기도에 묶여져 있던 게 수도권이에요. 근데 수도권이 어디로까지 내려가 버렸냐면은 내려가서 평택, 천안, 아산까지 내려가서 이제 세종시까지 연결이 돼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오송에서 청주로 연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충청의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지금 다 이제는 그 표심이 드러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사람이 내려가서 그 표에 약간의 여러 균형이 되고 한쪽으로 그 저기 기우는 역할을 해주면은 그 박빙의 경쟁을 이루던 지역구에 되고 그 수도권의 민심이 유리한 그 정당이 더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옛날에는 서울과 이 서울 주변에 표를 어느 쪽에 두고 의석을 많이 갖고 갔느냐, 그것이 해서 전체 의석이 크게 요동을 뭐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 범주로 놓고 보면 의석수의 그 70%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못하는 의석수의 어떤 결과가 나와버릴 수가 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 이준석 당대표가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여수에서 그 전국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예측하는 게 그 지역구 80, 비례 20에서 한 100석 정도 국힘이 지금 선거를 치른다면은 뭐 그럼 이 가반하고는 택도 안 되니까 참패라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국힘이 어려울 것이다. 보는 것은 첫 번째로 아까 말한 여론조사에서 계속되는 어떤 이 부정적 대통령 국정 운영의 부정적인 부분에서 매우 잘못한다 부분이 49% 50% 어떤 데는 50%를 상회하는 조사도 나왔죠. 이게 평균적으로 거기다가 20, 30, 40, 50대까지가 그 매우 잘못한다 부분들이 뭐 60%, 70%에 넘는 20% 그중에서 제일 낮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는다면은 그 대통령 중간평가 내년 총선은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놓고 잘한다 못한다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 소통 뭐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전면적인 전환과 이 대책을 내놓고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겠나. 거기 이 국민들이 예스하지 않는다면은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야당은 이 민주당은 혁신과 쇄신이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또 도전을 통해서 아마 총선 전에는 이게 그 어떤 모습이든지 분당이 되더라도 이 야권이 그동안 가장 선거에서 잘했던 게 야권 연대에서 야권 연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강력한 대통령의 파워 속에서 뭐 야권 연대도 또다시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전국 토론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